지나간 강의를 들으시려면 다음 카페 몇 줄대로 나오시고 보여요? 다음에 가서 카페 검색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미리 한 카페가 하나 뜨는데 이 카페 자유시에 들어가면 원래 3월달부터 있었던 첫 강의부터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차례대로 들으시면서 이제 진도를 따라오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책 읽기에 관해서는 지난 가을 학기 강의. 이 카페 자료실에 들어가면요, 다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자료실 아니고 게시판 잘 찾아보면 동영상북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동영상으로도 있어요. 작년 1학기 강의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 그리고 작년 2011년 강의는 주제가 아이와 함께 행복해집니다. 근데 쭉 학기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유실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그 주제를 찾아서 쭉 들으시면서 오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엄마도 참 이 엄마 대한민국 했지? 아, 장수. 대구만 왔다 했죠. 대구만 출신 아니에요, 장수 부장님. 어떻게 알고? 그것도 맞는데. 강민이 뭐 누구더라? 장민이 뭐 누구더라? 예? 좋아야지, 그 정도 줘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 나. 맛있긴 하더라만. 강민이 엄마? 강민이 엄마 아니에요? 강민이, 경민이 뭐, 김민이 애미, 그 누구야? 알았어요. 또 내가 먹는 거. 그 뒤에 분, 장국풍경이 뒤에 분. 오늘 처음 왔어요. 우선 전문가 같은 경우에 최소 커리큘럼이 3년이에요. 학교처럼 무슨 방학도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쉬고 이 표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집중듣기나 읽기를 할 때 필요한 이제 교재들, 교재 포트폴리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런 종류의 책에 이제 테이프 딸리면 집중듣기용 교재가 되고, 테이프 없으면 읽기용 교재가 되잖아요. 보통 이제 그 수입사들이 이제 외국의 교재들을 수입해 오잖아요. 그런 이제 수입해 온 책들을 장르별로 분류한 거예요. 뭐 상식적이지만. 이런 이제 몇 가지 교재들을, 몇 종류의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영어에 노출된 정도,
따라서 적절하게 배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뭐 터잡기, 솔깃 엄마 말했다는 터잡기, 장순회에서 말한 대로 하면 적응하기, 적응 과정 이런 정도라면 그냥 가볍게 예를 들면 이제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의 아주 낮은 수준의 단계, 짧은 동화책 있죠. 짧은 영어 동화책. 어린 리더스북 같은 경우는 뭐 1단계, 2단계. 여기 잠수의 책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J1, J2. J1, J2라는 말은 프리스쿨 과정 정도 되는 이 책이죠. J3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학년인데 꼭 해야 되겠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영화 흘려 듣기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VD 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그 짧은 애니메이션 DVD 있잖아요. 30분짜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가볍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루에 3시간 노출을 하려면 어떤 시기를 택해서 엄마들마다 자기 아이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르지만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아치기를 해야죠. 몰아치기. 너무 일찍 시작하면 가장 결정적 단점이 뭔가 하면 우리말에 대한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요. 영어 능력은 우리말 언어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말 인지 능력을 영어가 넘어설 수 없다니까. 그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죠. 내 지적 능력 이상을 다른 책을 읽어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아이의 지적 능력, 이걸 뭐 유아교육에서는 인지 능력 이렇게 말하죠. 몇 가지 이렇게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한데 하나는 행동 발달, 다른 하나는 정서 발달, 하나는 인지 능력의 발달,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야 하는데 엄마들은 이제 인지 능력의 발달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그래서 일찍부터 막 이런 거 시작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냥 해보면 실패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예 인지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어 습득에 있어서도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그 사이에 뭐 하라고요? 유아기 때는 이제 일단, 요즘 EBS에서 자주 강조하는 대로, 엄마와의 애착 관계 형성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엄마 맨날 부부싸움하고 뭐 저 던지고 막 싹쓰고 이러면 애들이 자기가 언제 버려질지 몰라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 커서 다 드러나. 어른데도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번 주에도 뭐 아빠들은 뭐 부승회복 프로젝트 하면서 EBS에서 아빠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들이 막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하고의 소통이 막혀가지고 나이가 40 됐는데 그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특집을 하고 EBS 전문가가 동원해가지고 막 역할 연기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조금 갈등이 해소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다 EBS 출연할 수도 없고 그 기회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유아기 때, 특별히 그걸 잘해야 되죠. 엄마도 악 쓰고 이러지 말고, 생활한다고 잘 안 되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오빠에서 보니까 애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호합을 찍어. 그래서 내가 겼자. 자연스러운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어릴 때는 애착관계 형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 스킨십 그리고 엄마의 자존감 회복. 일단 엄마들이 자존감이 생겨야 애한테 막 그렇게 안 하게 돼요. 내가 짜치니까 내 인생에 여유가 없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를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간단한 실수나 이런 데도 막 목숨 걸게 되고.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남편이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만 늦어도 이게 어디 가서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깊어져서 정립되면 이제 피해망상이 됩니다. 진짜 쓸데없는 상상, 생각이 막 꼬리를 먹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제가 지면동에서 성경공 모임을 하는데 거기 어떤 아줌마가 지금 이제 애들 다 대학생이 됐지만 이 아줌마 남편이 이렇게 보통 늦게 오면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새벽에 들어오면 차에서 자는 거야. 근데 이 아줌마 혼자서 이제 안 들어오니까 온갖 상상을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래가지고 대구시에 있는 경찰서에 다 전화하고 119에 다 전화하고 자기 혼자 싫어해 싫어 뭐 하면서 이제 그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보니까 주차장 아파트 밑에 주차장에 차에서 자고 근데 이 아줌마는 어디가 죽었나 싶어 응급실에 다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 밤새 이 아줌마만 지옥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엄마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아이들에게 넉넉하고 여유있게 대하게 되죠. 그래서 애착관계 형성이 정상적으로 돼요. 혹시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엄마들은 이제 뭐가 있어요?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벌써 강의하다가 엄마들 보니까 안 되겠어. 처음에는 공부법 뭐 이런 이야기하고 노트 정리 이런 이야기 하고 했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현재 강의할 때만 해도 무대 자랑도 좀 하고 막 공부법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집에 가서 엄마들이 애를 더 잡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있던 것에다가 제가 하는 걸 더 붙여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움직임이 되고 그래가지고 웃기는 애들 입에서 엄마 그 아저씨 만나러 가지 마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이렇게 내 말대로만 하면 되는데 엄마들이 내 말대로 안 하더라고. 불안하니까 자기 하던 거 다 하고 또 문제 해결 자기 수학 공부는 이걸로 해야 된다. 그것도 사가지고 막 공부고 막 심지어는 중학생 엄마들은 막 A급 수학은 수학 천재들이 하는 교재인데 그걸 막 반에서 20등 하는 애들한테 A급 수학 사가지고 막 돌리고 막 한 문제 푸는데 한 달 걸려도 못 푸는 그런 문제예요. 아이고 그래가 집마다 목소리가 나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책을 세운 것이 엄마들 정신교육부터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제 스승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받고 그래도 비교적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밥 먹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한다고 이거 미안하면 이거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말은요 밥 먹고 쇼핑하고 애 공부시키고 돌아다니고 이걸 보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하는 말은 소통이 가능한 존재 항상.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걸 보고 사람이라고 하죠. 소통 가능한 사람. 근데 우리가 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동물이지 동물.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강의 듣는 엄마들 중에 특별히 문제아들만 모아가지고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게 요즘 말로 하는 심화반이에요. 심화반. 성경 공부. 정말 그냥 놔두면 안 될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여인들, 무언가 다른 것이 채워져야 자존감이 생기고 만족이 가능한 사람들. 지금 뭐 그런 거 안 해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면 되고요. 나중에 내가 뒷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선 어떤 방식으로든지 엄마들 뭐 육아서적을 했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일단 엄마들 자존감이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내 상태가 저절로 아이한테 전가된다고 했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뭐 무수한 예가 있죠. 엄마도 그 요즘 그 뭐 아빠 어디가? 좀 봐봐요. 생긴 것도 다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고 하는 것도 보면요, 자기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산 어른들 그걸 그대로 배운다. 이게 제가 그 유식한 말로 리차드 도킨스의 말을 빌려서 문화적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화적 유전자. 미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크기를 원치 않아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사는 것을 그대로 통째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소박하게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뭐 3살에서 4살 사이에 뭐 위인전지 그런 거 읽히는 무식한 행위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죠. 위인전지라도 읽다 보면 내 안 닮고 위인 닮을까 싶어. 그게 이제 흔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어릴 때 위인전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읽으라 한다고 그런 거 읽게 마요. 절대로 닮을 일 없고. 뭘 닮아요? 엄마, 아빠. 폭력적인 아빠를 만나면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내가 아빠가 되면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저는 내가 욕을 안 해야지라고 하루에도 10번 정도 평균 결심을 해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내한테 욕하는 거 아무도 없었고 뭐 엄마도 맨날 공장에 다니라고 뭐 욕 안 했지만 내가 살던 동네가 욕만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제게 B급 언어가 완전히 막 좋아서 영어도 이렇게 한 거예요. 몰입하는 거죠. 잠수는 영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영어의 바다에 빠뜨리는 거죠. 저도 그 용어의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그걸 들었던 게 그거,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자연적으로 제가 욕하기 시작하면 네이티브처럼 성경 공부하면서도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막 지랄 이렇게 잡고 막 씨발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어린애들한테는 영어 하지 말고 영어 하려고 하다 애 조진다니까. 제가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할 수도 없고 또 사례 들다 보면 또 지 이야기 한다고 지랄하고 또 나중에 전화 오고 막 제가 엄마한테 시달리냐고 죽겠어요. 내가 뭐 일부러 뭐 애들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다른 엄마들 살리려고 다른 엄마들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도 꼭 그러니까 애도 함부로 못 들겠고 그러니까 어릴 때 절대로 뭐 영어 잘하게 하려고 미치는 너띠는 하지 말고 어릴 때는 애착관계 형성 잘하고 충분히 자존감을 높여주고 너는 소중하단다 뭐 너는 특별하단다 그래 저런 책 아니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책에도 줘요. 말 나온 김에 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 책 어린 엄마들한테 이 책을 가지고 무릎에 앉혀놓고 늘 읽어주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해.
이 그림책 있어요, 집에? 그래, 뭐, 그래서 좀 나왔으면 다 있어야 되겠죠. 이 그림책의 대사처럼, 이걸 물론 자기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죠. 똑같은 이렇게 알파벳을 쓰지 않더라도,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네 답처럼.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기억나리. 아이가 자라나도 항상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유치원만 들어가도 이제 경쟁이 시작되고, 뭐, 유치원 가면 막 영어 가르쳐주고 막, 뭐, 수학 공부시키고 막 이러져요. 그때부터 이제 비교하고 막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참 어렵거든요. 어찌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엄마를 알아야 되죠. 이게 안 되면, 다시 시작해요, 다시. 이게 부모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이탈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이를 앞에 두고, 진심으로 내 안에서 이런 말이 아이 앞에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위치를, 엄마의 위치를 이탈합니다. 엄마의 위치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교사의 위치로 갔거든요. 사감 선생님 위치로 갔거든요. 아니면 뭐 양계장 사육사의 위치로 갔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아이한테 기꺼이 할 수 있는 엄마인지 점검해보고, 아니면 이런 거 접고요. 뭐 영어 공부 나발이고 접고 다시 시작해요. 먼저 그 엄마의 위치로부터 돌아와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아이한테 상처만 주고 이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 하면 나중에 애한테 무슨 소리 들게요. 공식. 애한테 어떤 소리 들고 가면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 소리 딱 듣게 돼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애한테 뭐라고 말하게요? 그래, 다 안 해. 바로 이거라. 이 말을 서로 주고받아요. 내가 엄마 위치를 벗어나서 엉뚱한 공부라든지 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종착역이 이거예요. 엄마는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니한테 한 게 얼마인데. 참 멋진 대화죠. 근데 미리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직 이번 학교에서 전부 엄마들 어려서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잠수에서 가장 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어요. 실제로 제가 잠수에 쓴 모든 글들은 내가 아이하고 소통하는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고백이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주로 그런 책을 내가 이렇게 그런 글을 쓰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그 노선 안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들은지 알아요? 물론 지가 극도로 속이 상해서 한 말이죠. 그날 서울대 입시에서 딱 떨어진 것이 확인된 날, 합격자 발표가 딱 난 날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 애가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잠수에서 가장 별난 아빠인데 고시원치를 우리 아이하고 4살 때부터 출입했다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자녀교육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다 컸지만 학원을 한 번도 안 가고 제가 다 아이의 길을 찾아서 그걸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아빠의 위치, 우리 아이에게 저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인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공부를 잘 시키는 트레이너. 자, 이런 역할을 하기는 그 역할의 끝은 그거예요. 아빠 내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노선에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가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네 편이란다. 아빠는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할 수 있으면 계속 공부도 시켜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서 공부를 시키면 결국 이 역에 도착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돕잖아요.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아니 마음 깊숙한 곳이 있죠. 이번에도 그 부성회복 프로젝트 EBS에서 수영인가 파일인가 하는데 거기 아버지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크더라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막 그 정신과 의사들 나오고 막 이래가 막 하니까 근데 내가 한 번도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그 노인이 막 울면서 왜 표현을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사랑을 덮는 더 큰 무엇인가가 우리를 확 덮어버려서 불안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확 우리를 덮으니까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한테.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 그림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가 아기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은 먼친가 그랬죠. 로버트 먼친이라는 작가가 아이가 자라면서도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그게 가능해야 우리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이거는요. 아기 때, 이 유아기 때죠. 유아기 때 막 제재를 막 깽판을 부려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로봇처럼 우리 말만 척척척 듣고 얘가 속상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많은 속상한 일이 있어요. 더 커서 이제 버장머리 없이 이렇게 그죠? 할머니 식사, 어른들 식사하는데 막 지가 먼저 막 떠나가기도 하고 이제 버릇도 없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사춘기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음악이 빠져가지고 찌랄병 하고 자, 더 커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다고 집을 떠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마누라 만나서 이제 장가도 가버리고 이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봐요. 자, 아기 때도 이 엄마의 낮에 이제 제재를 하고 이럴 때 속상해서 막 하잖아요. 그래도 항상 저녁이 되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를 기억하지. 자,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재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엄마는요, 낮에는 이제 일상을 사니까 지적 보고 하지만 항상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을 해서 아이를 재우고 소통하는 거죠. 자, 사춘기 때 아까 막 밴드하고 찌랄병 해도 속상하지만 그래도 또 재우기 전에 이렇게 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재우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이가 들어가요.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 엄마는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커서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거꾸로죠, 거꾸로.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한 것 한 대로 이 아빠가 되돌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거죠.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 우리한테 그렇게 잘 못했죠. 물론 우리 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먹고 사니라고, 그죠? 그 세상과 싸우느라고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죽어도 깨나도 안 돼요. 이상하게 나를 낳아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길러준 우리 엄마인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 우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과부가 됐어요. 그때 31살쯤 됐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혼자서 우리 삼육이를 키웠거든요. 얼마나 헌신적이었겠어요. 비산동에서 그 다니던 우리 교회, 비산동 교회라고 있는데 거의 우리 어릴 때 모교회인데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다고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금융고시하고 공장 다니고 뭐 이러다가 이제 형과 제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1985년도 어버이날에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장한 어머니상을 줬다니까? 상패하고. 그 정도로 소문난 이제 훌륭한 어머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맙죠. 전 지금도 기억이 이상한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이 되면 엄마가 밤일을 하러 공장에 가요. 수리 공장에. 2교대를 하니까, 그 당시에. 내가 6학년 때 딱 그 엄마가 이제 겨울 되면 밤이 빨리 오잖아요. 벌써 캄캄한데 이제 밤일하러 공장을 가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형이 도시락을 싸주라고 부탁을 하고 그때 형이 이제 명령고시 한다고 야학 다녔는데 제가 늘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그 연탄 아궁이에다가 큰 솥에 물을 얹어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그걸로 쌀 씻혀가지고 그런 도시락을 싸주고 있어요. 그런데 밤마다 엄마가 이제 집을 떠나서 공장에 간 걸 보면서 제가 그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25살 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내 생각은 25 때는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능력이 생겨서 엄마 저렇게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 내가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분명히 깊은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엄마 앞에서 엄마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상하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뭐랄게요? 엄마한테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속상할 때마다 엄마한테 한 말이 엄마 학교 좀 보내줘보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애들처럼 내 학교 보내주고 중학교라도 보내줬으면 내가 이렇게 엄마 예민이 낙합니다. 엄마 가슴에 막 대못을 받았어요. 깊은 속에는 다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이제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더 큰 무엇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 스스로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완전히 해가 망신이고요. 당진 갈갈이 형제간에도 완전히 원수되기 십상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늘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서 이런 말을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자연스럽게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죠. 항상 뭔가 부족하죠. 명절 때 뭐 용돈도 드리고 막 하지만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 하면 이 아빠가 지금 폐한이 잠기죠. 어머님 돌아가실 때 다 됐고 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도 없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것처럼 이 아빠는 자기가 낳은 아기한테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며칠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본대로 하는 거죠, 본대로. 그리고 이 젊은 아빠가 엄마로부터 그렇게 받은 그것을 자식한테 다시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은혜는 또 갚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천하에 없는 효자라 해도 그 부모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형제도 이제 다행히 이제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우리 형은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도 어머니 귀에 대고 그렇게 말했어요.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이제 여기 그리고 우리 형 친구가 하는 병원도 신라병원이라고 대구에 갔는데 거기서 돌아갔는데 의식을 잃고 이제 있는데도 우리 형이 엄마 귀에 대고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충분히 했지만 그건 우리가 다 갚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우리 자식들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25살, 26살에 내가 그때만 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 고생 안 시키려 이렇게 생각했지만 왜다 미친놈 좀 대학 가가지고 운동권 되는 바람에 내가 40이 넘어도 돈을 번 적이 없잖아요. 지금 50이 넘은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용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닌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미련, 회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표현을 충분히 했어요. 그러고 나면 돌아가셔도요 요즘 말로 쿨하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돌아갔다 또 울고 막 내가 진작 살아계셨을 때 뭐 잘할 걸 뭐 이런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해야 되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말 못하면 이게 딸의 위치에서 벗어난 거야. 미안한 말이지만 뭐 냉정하게 말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할 수 없으면 내가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뭐 어디서 잘못된지를 찾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 보면
설경구가 제일 첫 장면에서 기차에 뛰어들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돌아가고 싶다 하죠.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서 영화가 필름을 거꾸로 돌려요. 왜 설경구가 이 30대 후반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기차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가를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뭐 이창동이야 진보적인 감독이니까 결국 그것이 소위 말하는 광주 사태 때, 광주 항쟁 때 총자를 쏴가지고 여고생 쏴주기고 뭐 이런 쪽으로 소급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박하사탕 만드는 공장에서 야유회에 나가가지고 그 자기가 뛰어들던 그 기찻길 밑에 강가에서 야유회에 나와가지고 문소리하고 눈 맞아가지고 연애하던 그때 그 행복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되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엄마들이 잠수의 영웅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애착한 게 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애기 때 다 되잖아요. 근데 크면 이상하게 문제에 노출되고 경쟁 비교에 이렇게 내놓이고 이러니까 엄마들 안에 다른 양식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덮어버리죠. 그래서 이 말은 안 나오고 이 새끼 니 뭐 할 일 했나? 이씨. 진짜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 내 아들 아빠는 널 사랑해? 이 말 해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제가 이 말을 못할 때는 제 인생이 너무 불행했어요. 이 정신 안 차리나 니도 그 까불다가 아빠 골랐는데 이래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저주하는 거죠. 근데 니 아빠처럼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인생에 대해서도 축복이고요. 아이의 인생에도 축복이고요. 우선 어릴 때 이런 걸 하라고 이 그림책 이런 걸 많이 읽으더라고요. 지식 나부랭이 막 담아가지고 전집률 읽어준다고 막 아까 내 위인전 이야기 나왔지. 뭐 4세부터 5세까지는 뭐 위인전 집 읽어주고 30부터 40까지 생태동화를 읽어주고 지랄하고 아이들은요 그 지식을 집어넣는 무슨 외장 하드가 아니에요. 엄마가 가지고 다니는 외장 하드. 여기다가 애한테 막 전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식 집어넣어가 막 그게 아니고요. 충분히 사랑할 대상. 이 보잘것없는 내 같은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너무 고마운 아이. 이거 다 사이코 같은 엄마인데 우리 애기들이 그래도 엄마 그랬잖아요. 아침에 분명히 막 열받게 해가지고 울리가 학교 보냈는데 저 이것들이 학교 갔다 오면 돌아오면 그거 깜빡이 잡고 있잖아. 엄마 하면서 또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제가 아무리 제 양심을 걸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제대로 된 관계예요. 그래야 아이들도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뭘 자기 할 일을 자신감 있게 하죠. 엄마들은 이거 또 어디서 들은지 막 이상한 애가 반에서 1등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반에서 1등 할수록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왜? 엄마들이 1등 안 해봐서 잘 모르지. 1등 해보면요. 그 1등이 만족이 안 돼. 더 불안해져요. 다른 놈들이 2등 하는 놈이 1등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전교권에 눈을 뜨면요. 네, 엄마들 그런 모임 있다 했어요. 전일모. 전교 1등 하는 엄마들의 모임. 제가 실제로 만났어요. 남북교육청 산하에서 남북교육 산하 영재반 있죠. 영재반, 교육청 영재반. 거기 가면 한 학년당 60명 영재들 뽑아가지고 20명 나눠가지고 영재 수업을 해요. 우리 아이는 대서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반에 다녔는데 그 대서중학교 수업 받던 애들 20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 영재반 엄마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게 모이는지 수업할 때마다 뭐 간식 들른다고 모여가 회의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이유는 아들을 잘 낳아서 그래. 진짜 그 대사가 그래. 내가
즐기는 거지, 그걸. 저는 왕따고, 이제 아빠. 그때 간식 넣을 때, 뭐 샌드위치, 햄버거를 넣을까, 뭘 넣을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용기를 내가 말했죠. 애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막 저를 핀잔 주면서 그런 시시한 걸 뭘 애들한테 물어보냐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집어넣으면 되지. 아니, 큰일 나니까. 엄마들이 평소 어떻게 해두고 이래요. 그 영재반의 엄마들 중에 전일모 회원이 있어. 그 중학생 영재반인데 그 당시에 중학생들의 누나나 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언니나. 고등학교 다니는 엄마들끼리 전교 1등 하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따로 보는 거야. 그게 전일모죠. 그 아줌마도 잠수했어요. 대학교 내가 이제 보는데 우리 명이랑 동기인 그 집에는 서울대 영문과 갔어. 대서중학교. 이 동네 이 영계 20명 중에 대서중학교 애들 5명 있어. 그 5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랬던가고. 우리 애만 비리한 서울에 올라가고. 무슨 얘기를 그랬다고. 1등, 그래, 1등. 1등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줄 알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아이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폭적 지지와 사랑, 인정, 이런 걸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못 이기면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전교 1등 하지만 자존감이 현저히 낮은 데도 있죠. 요즘 우리 학생들 중에 중학교 내신으로 전교 1등 하는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애들 많아요. 정신적으로 막, 왜? 자존감이 낮아서 늘 누군가가 자기를 이제 넘어설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피해 망상도 있고. 제가 아는 애도 실제 그런 애 있어요. 내가 자주 예를 들죠. 지금 그 애가 재수예요. 전교 1등을, 중학교 때 계속 전교 1등을 했는데,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 고등학교 때, 어릴 때, 받았던, 이렇게, 정신적 외상이, 사춘기가 돼서 드러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정책이 시작돼가지고, 성적이 급감하니까.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아저씨,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학원은 다니고 있지만 공부 못하고 있는데, 전에 그때 아무 삐리한 자리라 그냥 갈 걸 그랬어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저 유명한 동어사동 장원면선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하나 뛰어내렸어요. 그거 들었어요? 들었죠? 걔 미국 갔다 귀국해가지고 장원면선이니까 우리가 뭐 경동초등학교 다녔겠지. 거기서 반장인데 반장. 물론 이건 유서가 없어가지고 그 이유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대충 들리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뭐 자존감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이 말을 해야 돼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다.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아이에게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제일 잘한다고 생각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아이는 잠수내 영어를 해가지고 뭐 수능영어에서 100점을 받았으면 물론 자랑하긴 하지만 이건 뭐 제 진심 어린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는 입시에서는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아이하고 그 대판 전쟁을 치르고 나서 내가 다시는 아이 성적을 가지고 아이하고 싸우지 않으려. 그래서 내신을 포기했죠. 서울대는 지금 내신이 부족해서 못 갔어요. 수능은 아주 잘 받았지만 그러니까 입시에서는 실패했다 할 수 있어요. 수능 영어 만점 받고 뭐 수능 수학 만점 받고 다 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더 자랑스러운 것이 뭔가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내가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내가 아이한테 그런 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알게 되고 나서 내게서 나오는 말은 그저 뭐 새끼 열심히 해야지, 게임 그만해라,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음악을 꼭 평일날 다운받아야 되나, 뭐 맨날 이렇게 하고 그 끝이 뭐였는가 하면요 정말 비참하게 된 거죠. 제가 아버지 대학에서 이거 아버지들한테 강의했는데 들어보라 했는데 들어봤어요? 들어보라고. 제가 미리 실패한 것을 어머니께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공부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비참하게 돼요.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그것만 말하다 보면요. 애 나중에 커서 시집장가 가버리면 거의 낭남이라. 며느리 못된 년 만나봐. 그것처럼. 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명절 때 돼가지고 뭐 고속도로 막힌다 하고 안 오면 무게할 텐데.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공급해봐. 항상 같이 있다니까. 항상 같이 살고. 데레사 수녀가 그렇게 말했다 했죠.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아이하고 제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장가가도 나하고 함께 살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같으니까. 알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예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갔죠. 미국 가면 제 스승을 좋아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분들을 방문해서 교배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목사님, 제 스승이 이제 건강할 때는 이제 목사님 직접 갔지만 요즘은 이제 우리가 가잖아요. 가보면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요. 처음 보는 사람. 물론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도 대구에서 늘 저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가 같기 때문에. 그 엄마와 아이도 가치가 같아야 이게 하나가 진짜 하나가 돼요. 이게 전제돼야 된다고요. 특별히 어릴 때 이걸 잘 하시라고. 이걸 안 하고 공부 하다가는 마지막에 가서는 적어놓고 나중에 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그 양반이 그렇게 말했구나. 그때 그 상황이 오면 지금이라도 있지 않았다. 그 양반한테 찾아가보자. 이렇게. 그런 생각이라도 들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6학년 때 애들한테 수학 공부를 과도하게 시키면 답지 뺏긴다 이 강의를 했어요. 우리 애 6학년 때 실제 그랬으니까. 우리 애는 고시원치에서도 소문난 범생이고 잠수대에서도 정말 잘하는 유명한 애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범생인데도 사춘기가 되고 수학 공부에 부담이 생기니까 그 아빠 집에 없고 그냥 전화로 컨트롤 하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해나래 하면서.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답지 보고 막 뺏기고. 답지 숙 하나도 다 찾아서 뺏기고. 엄마들이 답지를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 엄마도 있어. 그럼 애들 그 답지 인터넷에서 찾거나 아니면 답지 한 부를 더 산다니까. 그래가 뺏겨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강의할 때는 어떤 아줌마가 그 강의를 듣고 야, 너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절대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실제로 있어. 지금 저하고 심화원도 같이 하고 저 따라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도 나오고 해가지고 아주 제가 잘 알죠. 그 엄마가 나중에 그 큰 딸은 우리 애하고 동기예요. 근데 그 딸 밑에 고등학생이 지금 고3이야.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답지를 뺏겼잖아. 내가 말할 때 개무시하지만 자기 아들이 답지를 뺏기니까 막 울면서 전화 왔어. 참만 이거 해볼까.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런 상황이 엄마들이 다 생각난다니까요. 미리 내가 약쳐놓는 거라.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아 그때 분명히 아빠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 그때 제 이야기가 생각나면 제 강의는 성공이 됐습니다. 지금은 엄마들한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라 해요.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걸 이제 제대로 그런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한테 항상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러려면 내가 그런 책을 읽어주려면 일단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쉽게 말하지만 근데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애야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이 나오려면 그리고 부모님한테 특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말 진짜 하기 어려워요. 친딸인데도 편지를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로 못한다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이제 효도한 거라.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을 고백하죠. 그러려면 엄마가 진짜 행복해져야 되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가능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 내가 내 평생에 진짜 시원하게 다 울었죠. 우리 교회 형들 누나들 다
그죠? 조문 온 데서 내 마음껏 실컷 웃었어요. 진짜 통곡을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그 조문 온 형들, 누나들 다 한 사람씩 안고 내가 그 형들한테 안겨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들한테 안겨서 마음껏 울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아주 다시 세속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야 이거 진짜 코드 바꾸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행복하고 그런데요 애들 뭐 공부 좀 못해도 진짜 행복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도 너가 하나 뭐 공부 잘했잖아 그러니까 니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겸이 엄마 있잖아. 겸이 엄마 겸이 엄마 내보다 더 잘해요 아이들. 내가 봐도 신기하다니까. 지금 다행히 가고 없네. 참 빼는 데가 겸이 뭐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겸이의 성적이 어떤 특자 상관없이 정말 아이하고 소통하는 지금 애가 중3이에요. 옛날에 그 영어 유치원 보내고 애 잡을 때 생각하면 뭐 바위로 머리 자르고 이럴 때 생각하면 애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돌이킨 거예요.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초등학교 2학년 때 결사적으로 저를 따라왔어요. 어떤 강의를 듣고 결사적으로 따라와요. 어떡하죠? 낮에 강의를 듣고 모임에 오죠. 심화반에 와서 성공하죠. 집에 돌아가잖아요. 저녁 때는 또 찾아와요. 겸이 데리고. 그때 자기는 뭐 정신 나간 여자처럼. 저녁 때면 또 찾아와. 그럼 우리 와이프 퇴근하죠. 퇴근하면 언니 밥 먹어요. 하면 또 식당에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혹시 저 선생님 어디 잃어버릴까. 제가 옛날에 중국 선교 가거나 일본 선교 가면 막 불안해가지고 이메일을 막 매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은 그 강의들을 들은 거죠. 제가 하는 그 이야기도 다 들었지만 또 제 스승이 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랍도록 소통한다. 겸이 이제 집에 가보면 알죠. 주말이 되면 말했죠. 대구마음에서 겸이 엄마 글을 읽은 아줌마들이 늘 3명은 상주하고 상주. 이 3명이 각각 아이들 하나씩 데리고 오죠. 아주 그 고아원 같아, 고아원. 애들이 집에 안 가요. 아빠가 기다리는데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저도요, 늘 고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물론 그 한 예지만, 우리 아이가 꿈에서 악몽을 꾸잖아요. 그때 정말, 제가 어릴 때 늘 아이를 재우고, 식은땀 흘리면 땀 닦아주고 이렇게 재우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명혁이가 꿈속에서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걸 해결해주고 싶었다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꿈에 들어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돌보고 할 수가 없어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 자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정신병자처럼 막 일일이 애 미행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한테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 와도 거기서 아이가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아이한테 심어줘야죠. 이 힘은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이거는 다른 힘이에요. 내적인 그 자존감 하다못해 아이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진짜 지가 어려울 때 엄마한테서 들었던 말 그래도 그건 지나가는 거란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들었더라면 또 오지만 다르게 그래도 우선 그건 지나갈 수 있잖아.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늘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야 되고 그냥 뭐 인생 대충 생각하고 뭐 패면 잘 자라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무식하게 막. 진짜 제가 아이 키워보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다가 아니고요. 어떤 일이 또 내 앞에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 군대 이야기를 했죠. 내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부탁당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려고 나 한 번도 생각 못했어. 근데 그런 일이 닥친다니까. 내 평생에 가장 우리 아이 키우면서 내가 가장 큰 절망을 군대 보내는 것 경험했어. 만약 내가 평소에 아이한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야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애가 자살할지도 몰라. 우리 애는 배에 근무한다고 했어요. 서해 바다에 근무하는데 배에서 뛰내리면 실종이라. 끝이라. 어떤 놈은 일부러 뛰내리는 게 있어요. 가까운 바다에 다 지켜보는 데서 뛰내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배에서 빠져나가려고. 뛰내리고 이러면 사이코라고 생각해가지고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주워 빼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일부러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평소에 늘 그 말 했죠. 다행스럽게.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네 편이다.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해놓으니까 제가 그렇게 위기가 닥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기, SOS가 온 거죠. 근데 SOS를 칠 데가 없는 애들 어떻게 해요? 무슨 사인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사인을 알아채는 주변에 누군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처럼 뛰내리는 거지. 그게 작업미선 맞나? 작업미선 아니고 그걸 보고. 아닌가? 작업미선 맞고. 그 날도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 그 경동촌 옆에. 그 아이들이 그 SOS를 칠 데가 없어. 무슨 뭐 예를 들면 계단에서 뭐 끼거나 난간이 끼거나 이러면 뭐 119 연락할 119죠. 119 연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이야기 했더라? 엄마들 처음 와가지고 어릴 때 애착하게 역생하라고. 영어는 잠수네가 영어는 많이 노출하면 저절로 잘하게 돼요. 미국에 갔다 떠니나 보면 저절로 잘해요. 그렇죠? 자, 그 원리로 선진적인 엄마들이 소위 이제 잠수네라는 사이트에서 거기서 일 맞추고 해가지고 애들 다 영어를 잘하게 됐으니까 이건 아주 쉬워. 영어는 진짜 쉬워요. 수학 공부는 좀 머리도 있어야 되고 유전자도 필요하고 해요. 근데 영어는 제가 작년에 미국 가보니까 제가 우리말 진짜 잘하죠. 아 진짜 내 말 잘하는 편이에요. 그 대학가 사회과학 공부했죠. 운동부에 10년 이상 있었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경대학교 서점을 열었어요. 서점 열었으니까 남들보다 책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국 가니까 나는 바보라 바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네. 학기 초에 그 이야기 했죠. 아틀란타 공항에서 내가 닭다리 사물락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 했죠. 닭다리 2개 돌라고 투 레그스 하면서 그 유리 상자를 보고 아무리 캐도 가시나들이 못 알아듣고 있잖아. 투 레그스란 말이 없어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 패스트푸드점 가면 그 천장에 벽 상단에 뭐 메뉴가 적혀 있잖아요. 1번 뭐 그걸 말해야 되는데 차라리 넘버 4, 뭐 넘버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거 모르고 이제 당황해가지고 닭다리 2개 돌아가 분명히 그 쇼윈도 안에 닭다리가 진열되어 있는 거 보고 닭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투 레그스 했는데도 이 여자가 못 알아듣고 계속 눈을 그 나중에 내가 받아든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맛대가리 이상한 부위 2개 거기다가 다른 뭐 오이핑크 이런 거 하나도 못 받고 영어가 돼야지 받죠. 그래서 닭다리만 2개 들어두고 식은땀 막 줄줄 흘리고 있어. 와가지고 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콜라도 있고 오이핑크 아이고 그런데 한 10분 땀 닦은 다음에 다시 내가 움직여가지고 또 트렁크 많은 거 끌고 있잖아요. 다시 움직여가지고 뭐 오이핑크 있는 위치 가가지고 내가 이래 영어를 못한다고요. 근데 미국 가보니까 거지도 영어를 하대요. 아니 지나다니다 보면 홈리스라고 써놨어요. 홈리스라고 써서 팻말을 들고 이렇게
국어를 하는 애들이 있어. 거기 영어로 써놨어, 홈리스. 한글로 써오냐. 미국 가면 영어, 거지도 영어를 한다. 우리 애들 영어는요, 노출시키면 그냥 영어를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4학년, 6학년 하라는 거예요. 그때 3년을 집중적으로. 그럼 2000시간 되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 쉽죠. 지금 집중 듣기 할 차례죠. 집중 듣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들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적응 과정인 경우도 있고 좀 더 하면 이제 발전 과정이죠. 이 적응 과정이나 발전 과정은 사실 내용은 똑같고요. 다만 그 3시간 노출을 시킬 때 배합을 좀 달리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발전 과정에서 집중 듣기를 할 때 낮은 수준의 리더스북이나 픽처북, 그림책 같은 거, 페이지 딸린 5분짜리 동화책 이런 걸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쉬운 영어책을 따라해요. 많이 들은 영어책을 외워서라도 막 지가 말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 발전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발전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 리더스북이나 픽처북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아까 J1, J2를 했다면 이제 한 1년쯤 지나서는 조금 높여서 이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의 초등학교 학생을 말하는 제가 저 같으면 이거 하겠구만. 미국에서 들어온 초등 교과서의 2학년 아이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리더스북 중에서 좀 단계가 높은 거 있죠. 3, 4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수준을 높여가면서 이제 조정을 엄마들이 스스로 우리 아이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 했어요. 영화를 예를 들면 학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고학년이라 치고 영화를 1시간 30분짜리 보여준다면 집중 듣기를 이제 조금 더 높여서 저는 5분, 10분 하는 것을 20분 또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잘하면 30분까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아이의 발전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조절하는 거죠. 초등 교과서 요즘은 이제 엄마들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워낙 수입사들이 그 교재를 수입을 많이 해오니까 챕터북으로 많이 하죠. 챕터북으로.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삼성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처음에는 매직 트리 하우스. 근데 그게 너무 느리고 뭐 조용하다고 해서 그 후로 이제 또 이렇게 아이들 사이 인기를 끌었던 것이 주니비 존스, 또 뭐 있지 호리드 헨리 이런 책들을 가지고 많이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이 교재들은 제가 어제 내가 아파가지고 이 PPT를 못 만들어봤는데 이 잠수의 영어책 뒤에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의 어차피 시간 같은 이 책 두 권을 사두고 여기 뒤에 보면 교재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소위 우리 엄마들이 또는 그 영어 학원들이 뭐 미국 초등 교과서 이렇게 부르는 이런 다른 학원들 많죠. 맥그로-힐 가면서 뭐 달성에도 맥그로-힐이라는 이름 붙인 학원도 있고 맥그로-힐이라는 출판사 이름이죠. 출판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이제 만들고 교과서 역할을 할 책들을 만들고 이걸 그 해당 교육청이나 가끔 학교에 입찰을 하죠. 그래서 선정되면 그게 이제 교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제 유명한 출판사들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돼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출판사죠. 맥그로-힐, 호튼 미플린, 스칼라스틱, 하코트, 맥밀란은 사전거든요. 이거 여기 빠진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정도 합시다. 뭐 엄마들이 많이 하라고 말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사를 수입에 들어오면서 편의상 이름을 미국 초등영어 교과서 이렇게 붙였고, 이게 워낙 잠수를 통해서 유명해졌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가끔 학원들도 이런 그 책을 가지고 독해 수업을 하는 학원들도 있고요. 수성구에 가면, 그 달서구에도 아까 말했듯이, 뭐 맥그로-힐이라는 이름 붙인 데도 있고, 뭐라 했어요. 미문화원이라는 이름 붙인 데도 있고, 뭐만 지는 것들을 막 갖다 붙여놓고 막. 근데 이제 필요하면 이런 미국 초등 교과서를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해도 된다. 챕터북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판단이 내가 잘 안 쓰고 하면
발전 과정에서나 아니면 좀 처음에 발전 과정 처음에는 2학년 것도 바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픽처북이나 아니면 리더십까지 조금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 이제 이 초등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초등영어 교과서도 과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리딩. 미국에도 뭐 국어책만 있는 거 아니죠. 사이언스도 있고 뭐 소사이어티도 있고 많아요. 아트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대표적인 집중독기형 교재는 일단 뭐 우리말로 하면 읽기책이죠. 읽기책. 이걸 이제 리딩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뭐 리터러시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게 스칼라스틱에서 나온 리터러시 프레이스라는 그런 책이 사진에 나오죠. 이 파란색 내가 2학년 건가? 미국의 초등 2학년 교과서 두 권으로 나오면 이게 리터러시 프레이스 스칼라스틱 나온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하다 보면 엄마들이 눈을 뜨죠.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리터러시도 금방 돌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리터러시 2학년 가고 3학년 거 4학년 5학년 자연스럽게 나갔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시키기에는 부담이 된다 싶잖아요. 그러면 스칼라스틱에서 나온 이 책의 2학년 거를 듣고 그 다음에 뭐 찍으라고요? 사진. 그 누구 사진 찍죠? 네? 어? 뭐라고? 난 사진이 없는데. 여기 얼마 거예요? 계산대로 좀 안 맞다. 맞아요? 잘 맞은가요? 그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저는 스칼라스틱 2, 3, 4, 5 이렇게 갔지만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스칼라스틱 이거 리터러시 프레이스 2학년께 내가 정확한 기간 아닌데 분당 150단을 읽어줘요. 근데 나중에 5학년 올라가면 분당 240단인가 뭐 이렇게 읽어주면 굉장히 빨라지죠. 물론 이 따라하면 이제 빠른 것이 익숙해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능 영어는 이제 너무 늦어서 틀리는 거지.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냥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부담이 된다면 스칼라스틱에서 나온 리터러시를 2학년 걸 듣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호튼 미플린에서 나온 여기서 리딩이라고 하죠. 여기 저기 호튼 미플린의 리딩을 듣고 이런 식으로 2학년 거 그 수준의 걸 좀 더 들은 다음에 3학년 거로 올라가면 되고 아니면 엄마들이 똑똑한 엄마들은 잠수에 서핑을 한다든지 해서 챕터북들 좋은 게 많죠. 애들 좋아하는 예를 들면 뭐 샬롯의 그죠? 마틸다 자 이런 이제 그 외국의 창작 동화들 그 테이프 달린 것들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듣는다든지 그런 교재들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모르는 게 많고요. 우리 애가 한 이후로도 수많은 챕터북들이 엄마들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되고 해가지고 이 책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죠. 그래서 발전 과정과 적응 과정을 성공적으로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영어 끝이에요. 쉬워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심화 과정이죠. 고수 과정은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고수 과정은 그냥 외국의 중학생 수준의 영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날개 달고 가는 거고 보통 초등학교 때 이 정도만 해가지고 발전 과정까지만 잘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도 좀 하고 문법 공부도 하고 이런 건 내가 과하면 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집중력이 잘 되면 엄마들이 불안한 엄마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발전 과정에서 DVD 보기와 집중 듣기가 어느 정도 지나갔다 한 6개월 지나갔다. 그래서 좀 뭐 쉬운 영어 동화책 정도는 좀 알아듣기도 하고 막 이렇다. 근데 파닉스는 걱정이 된다. 이러면 여기 적응과정 잠수의 책에 보면 적응과정의 표가 있죠. 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일 밑에 뭐 선택사항이나 파닉스 학습서 적응 불안한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 파닉스 학습서를 하나 선택해서 하루에 한 챕터씩 요거 한 5분 하면 되고 이렇게 딱 가면서 파닉스를 따라 해도 돼요. 꼭 내 말 듣고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안 하고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면
파닉스 학습을 하나 택하는 거죠. 자, 파닉스 학습도 이 책 이거 실천 노트북 제일 뒤에 보면 제가 어제 컨디션만 좋았으면 이거 PPT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보여줄 텐데 어제 내가 막 토할락하고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 보면 친절하게 교재 구입처 사이트 나와있죠. 그게 적을 거 없죠. 제가 전에 말한 장순회하고 유일하게 장순회 사이트 배너를 걸은 에듀카 코리아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막 5시간 걸려서 분당에 찾아갔다는 퀴즈북 3종 두 번째 칸에 있고, 여기 보면 영어 교재를 싸게 살 수 있는 사이트 많이 있어요. 뭐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 뭐 이거 다 아는 거고, 키맨존슨 키다리 여보세요 이것도 엄마들이 다 알죠. 여기 뭐 친절하게 또 미국 사이트 아마존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찾아가면 또 교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대구에 남문시장 내거리에서 상교 쪽으로 가다 우리 프레벨빌딩 1층에 잉글리시 하우스 있죠. 또 수성구 두산 오거리에서 동대구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TBC 방송국 건너편에 요즘도 있나? 잉글리시 플러스. 이게 프레벨빌딩이 생기기 전에는 잉글리시 플러스 그게 제일 컸고요. 못 봤어요? 그 두 개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고, 최근 캐도 한 10년 됐거든요. 아니면 뭐, 다수구 사는 엄마들 기다려 보시야. 그 뒤에 가면 되고. 옛날에는 제일 유명한 데가 시내 삼성 내거리, 유신하고 내거리 쪽 가면 그 구석에 코너에 위더스라는 데고, 지금 망했나 보다. 위더스. 그리고 대외프라자 건너편에도 뭐 하나 있었죠. 대외프라자 건너편 무슨 빌딩에 이거 써있습니다. 이름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제가 저 프레벨 빌딩 1층 가보니까 한쪽 벽면에 막 수입 원석을 쫙 전시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파닉스가 쫙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끝에서 네 번째 페이지가 여기 보면 요게 파닉스 학습서 정리한 거예요. 여기는 보케블러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시작하는 저학년 아이들이 파닉스가 두렵다 못할까봐, 물론 이건 DVD 보기 이런 걸 많이 한 다음에 한 거예요. 집중력 어느 정도 하고, 안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파닉스 학습서 하나 택해가지고, 이런 원서들은 전부 우리말 하나도 없잖아요. 옆 동네 옆에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뭔가 뽀대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잠수에서 유명했던 파닉스 학습들이 다 있어요. 이것도 수준이 달라. 우리 애가 했던 파닉스 우리는 아니거든. 여기 보면 A에서 D까지, A에서 B까지, A에서 C까지 다 있어요. 이게 레벨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레벨부터 찾아가지고 따라하면 파닉스 학습 같은 거 라임 찾기 뭐 이런 거 있죠. 알파벳 세 글자짜리 단어도 좀 가입 해놓고 그 발음이 닿지 않은 거 찾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간단한 것부터 시작이 좀 있으니까 파닉스 학습 하나 정해가지고 무리하지 말고 하루 5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가볍게 하면 아이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죠. 불안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 진도가 더 나가서 이제 발전 과정 좀 됐다. 그러면 선택 사항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의학습서가 있죠. 영어 그림 사전을 보는 엄마들이 간혹 있는데 옛날에는 많이 했죠. 옛날에는 저 영국에 있는 DK라고 들어봤어요? 돌링 킨더스. 약자 DK라는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만든 그림 사전이 있었어요. My First Amazing English. My First Amazing Dictionary. 요즘 그냥 My First Dictionary 이렇게 부르면 CD가 있어요. CD. 여기에 뭐 1000단어가 들어있어요. 1000단어를 한 단어씩 클릭하면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단어의 뜻을 읽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잠수에서 옛날에 이거 뭐 대입유행 했잖아. 이거 복제가 안 되게 해놨어. 이 DK는 얼마나 복제방지 기술이 뛰어난지. 이걸 어떻게 복사해가 내가 그때 영영만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깔아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웬만한 출판사들은 우리가 다 추출해가지고 그죠? 다 깔아줄 수 있었는데 DK에서 나온 이 그림 사전은 안 되더라고. My First Dictionary. 그림책 중에도 DK에서 나온 그런 거 많죠. My First 뭐 어쩌고 하는 시리즈가 많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그림책.
여기 천 단어를 다 클릭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 상장인가? 상장 주고 별 딱 천 단어를 다 들었다. 무식하게 이걸 막 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거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 그림 사전. 그러니까 궁금하신 엄마들은 해보고. 하고 파닉스도 아까 말한 파닉스도 학습서만 있는 게 아니고 CD도 있어요. CD. 우리 컴퓨터에 많이 들어있는데 요즘 엄마들 내한테 뭐 접근하는 엄마들이 없다. 아니 그 외국의 그 그림 그 CD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 그 다운도 받게 하고 그랬죠. 지금 DVD 다운 받게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트로이 몸마도 숨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바이러스 들어있는 것도 있고 막 이래. 근데 하여튼 컴퓨터를 좀 잘하면 엄마들이 이걸 저한테 받아가지고 집에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파닉스를 익히는 거야. 파닉스도 그렇고 막 남자애들 같으면요 위에 뭐가 막 지나다니고 밑에 총을 막 쏘면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파닉스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 키달 영상 같은 데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이거는 뭐지?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 날리지 어드벤처인가? 날리지 K죠. 날리지. 하여튼 유명한 미국 출판사들은 홈스쿨링 교재를 많이 발간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홈스쿨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집구석에서 홈스쿨링 하는 애들이 이런 CD를 가지고 많이 해요. 또 파닉스도 있고 보케블러리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사들고 놀러 오시는 분들은 혼자 누구로서 못 오겠지. 단체로 팀 짜가지고 오면 나중에 올려먹어. 영어 CD. 어떤 아줌마 어제 무식하게 처음 와가지고 우리 카페 제일 위에다가 로제타 스톱 이렇게 써놨더라. 로제타 스톱 찾아도 없어서 그런가? 없재지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 감사하게 잘 받았다가 잘 쓸게요 하면서 댓글 하나 달아놓고 DVD 딱 만든다고. 그래놓고 그 제일 위에 오늘 하루는 그 메모하는 데다가 로제타 스톱 이렇게 써놨더라. 엄마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말 잘 들으면 이 CD도 있어요. 파닉스, 보케블러리 뭐 이런 미국의 홈스쿨링 교재들 CD도 있거든요. 물론 컴퓨터 잘하면 이것도 다 찾으면 있어. 이런 걸 사용하든지 의학습서 같은 경우에 여기 잘 정리되어 있어요. 보케블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해야 되죠. 우리 애도 여기 중에 제일 유명한 커넥팅 버케블러리라는 원서를 했는데 이게 커넥팅 버케블러리 레벨이 B부터 J까지인가? 커넥팅 버케블러리 H까지 있네. B에서 H까지 갔어. 이렇게 얇은 그 버케블러리 교재인데 B부터 H까지가 단계가 굉장히 많죠. H를 우리 아이가 언제 했는가? 고등학교 1학년 됐어. 그만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이댈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버케블러리 수준도 초딩들이 할 만한 게 있고 굉장한 수준까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애도 그거 사다가 시리즈를 다 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하다 어려우니까 안 하고 뭐 귀찮아서 안 하고 이러다가 마지막 단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쉬운 것도 있어요. 버케블러리 커넥션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정리가 잘 됐으니까 서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아예 영어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불안하면 하라는 거예요. 불안하면 안 해도 되지만 그리고 이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애들이 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나 중학생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그냥 촌스럽게 뭐 성문정합 이런 거 하는 시대는 지나갔죠. 문법도 뽀대나는 영어 원서로 여기 있잖아요. 그래모 계란팬 정리해놨죠. 영어 문법책은 뭐 꼭 고민할 거 없어요. 간단해. 양대산맥이랑 아자르 시리즈하고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 엄마도 대학 다닐 때 그래머인 유즈 한 번씩 해봤나? 안 해봤지. 이게 영국 옥스포드에서 나온 그래머인 유즈.
요 있잖아요. 그 책보면 다 정리돼서 책 사라 하니까 자꾸 책 넣는다 했어요. 아, 책은 왜 안 사? 안 하겠단 말이야? 안 하는데 들으는 말라고 하더라고. 나 이해가 안 되네. 저 빨간 책 쪽에 없네, 여기가. 저거는 원래는 교양보도 저거는 인문편이고 요 빨간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초편, 실천편. 그건 뭔데? 하얀 거지. 하얀 게 이게 인문편이잖아요. 노란 카바시 여기 이게 실천편이 이게 하나도 없네. 저는 지금 실천편 보고 말하고 있어요. 인문편은 거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보여줄게요. 오늘 강의의 도미는 아닌데요. 이거 나중에 엄마들 애들 좀 크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말하면 머리 아픈데. 여기 보이죠? 보통 문법책 하면 요즘 이제 대세는 이거죠, 이거. 머피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이거 저자 이름 따서 머피 시리즈, 아니면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 해가지고, 베이직과 인터미디어트 이렇게 두 난이도별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베이직을 했어요. 베이직을 하면 이게 챕터가 그러니까 두 페이지가 한 챕터죠. 이게 100 챕터인가? 100 챕터가 조금 넘어요. 하루에 한 챕터씩 하면 넉 달 걸리겠죠. 일요일 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거 쭉 했어요. 이거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한 페이지는 문법 설명, 한 페이지는 문제 이렇게 있거든. 요거 따라 하면 10분 걸려, 10분. 베이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들 중학교 되고 나서 하면 되죠. 그리고 요즘은 친절하게도 이것도 한글로 번역한 책도 나와 있어요.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질문 같은 거 우리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놓고 아직도 안 했어요. 23살인데. 베이직만 하고 다음 단계 안 했다니까. 지금도 우리 집에 꽂혀있어. 이게 영국식 영어로는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엄마들 취향에 따라서 미국식으로 하든지 영국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이 머피 시리즈가 쌍벽을 이루는 게 아자르 시리즈. 아자르 출판사 이름인데 이것도 저자인가? 머피는 저자, 아자르도 저자고. 이건 3단계로 있죠. 베이직 잉글리시 그래머. 발음을 못하겠다. 그 다음에 요런 책으로 해도 되고, 이게 전부 원서예요. 근데 이거 뭐 여러분의 아이들이 할 때, 제가 살아있을 때는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베이직 정도만 해도, 만약에 이걸 영어 문제 베이직 정도만 소화한다고 해도 아이들 영어는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제가 선택적으로 할게요. 자, 이거를 하다가 부담을 느끼고 이런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인지 능력이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마다 학습 능력은 다 다르니까. 자, 이런 경우에 원서라서 질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출판사 넥서스에서 우리나라 문법책과 이런 문법책을 절충한 유명한 시리즈를 냈죠. 이게 This is Grammar 시리즈 6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딩들은 이거 많이 하죠. 잠수를 잘 모르는 중고딩들은 This is Grammar라는 뭐 판형이나 이런 것도 거의 이 책하고 비슷해요. 팔자만 조금 키우고 체제도 그렇고, 이래서 문법 교재로서는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게 초급 원투, 중급 원투 이래가지고 고급까지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중학생이 돼서 문법이 필요하다면 이런 책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도 되고, 그래도 불안하면 중학생 중 돼서는 겨울 방학 때 수성구의 문법 특강 80만원 뭐 이런 거 들으러 가든지, 그런 건 이제 학원을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닌데, 혹시 걱정될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은 뭐예요? 자, DVD 보기와 집중 듣기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어느 정도 한 아이가 노출하기 적당한 만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말 제기 충분히 하고 아이들 인지 능력이 좀 갖춰진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 엄마들이 아이하고 늘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장렬하든지 엄마가, 아니면 완전히 아이 앞에서 어린 양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기 죽음을 지고해서 아이 마음을 확 얻든지 아니면 놀라운 카리스마로 아이를 휘어 잡아서 끌고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아무도 못해요.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남자애들 특히 게임에 노출되고 뭐 이러면 진짜 사연 많아지죠. 그러니까 장래라는 카리스마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사춘기까지 계속해 나가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충분한 크기의 죽음을 아이한테 지불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건 심화반 강의 대상이니까 여기서 뭐 제가 저 텍스트가 없으면 말 못해요. 제가 이제 우리 스승부터 배운 건데 우리 목사님 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늘 보는 거 아니면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먼저 끄집어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엄마들은 지금요, 지금 일상에서 감사할 일이 많잖아. 근데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아이가 아침에 아무 소리 안 하고 학교를 가잖아요. 너무 감사할 일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평소에는 발견을 못해요. 근데 애가 크게 아프다든지 이래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돼봐. 야, 그때 건강해서 학교를 가준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되거든. 또 사춘기가 돼서 애들 학교에 가가지고 왔다 나가고 이래가지고 학교 안 가락하는 애들이 있어. 얼마 전에도 그런 아줌마 한 분장한테 상담했는데 이런 경험이 딱 생기면 별일 없이 학교 가준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발견을 못해.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뭘 듣는 거죠. 듣는다는 말은 들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들으면 몰라.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 알았습니다 하는 말을 뭐라고 말해요? 자, 예, 알았습니다. 영어로 해봐. 안 해. Yes, I see. see라는 단어는 원래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본다는 뜻인데 의미는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으면 내가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건강해서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일상 안에서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할 일이 무수히 많지만 내가 그걸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누가 알려줘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인생은 정말 행복하도록 지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널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야. 저도 자, 이거 읽으면서 내가 엄마들한테 행복한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램도 인류주. 하루에 한 챕터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서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라는 텍스트 딱 있으면 여기는 막 내가 엄마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할 그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엄마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서점에서 자녀교육 강의한다면 성경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전도하러 막 하고 제목 많은데 목사가 가고 내가 오만 얘기 다 듣거든. 그 텍스트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텍스트, 아까 봐, 그림책 한 건데 꺼내놓고 막 우는 거 맞죠? 뭔가 텍스트가 있어야 그 텍스트를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마구마구 끄집어내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우리 교회 내보다 훨씬 더 목사님의 수제자들 성숙한 형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호시호치를 다니면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 그림책 있잖아요. 이 그림책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숨어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이걸 텍스트 읽기만 하는 거지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림책 한번 끄집어내놓고 막 얼마든지 막 울면서 막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 자주 하죠. 예를 들면 프레드릭 이야기 하면서도. 겸이 엄마 전에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글을 내가 하나 봤는데 우리 카페 가면 겸이 엄마가 쓴 감동적인 글 중에 선인장 호텔? 그런 그림책 있죠. 선인장 모텔이야, 선인장 모텔. 선인장 모텔. 아니, 뭐 모텔이나 호텔. 모텔하고 이상하실 것 같아. 그 그림책도요. 그죠? 선인장이 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주소리 같은데, 기억할 만한 그 선인장 모텔 읽었어요. 모텔을 읽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그 선인장 호텔 같은 자기 스승을 만나가지고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막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려냈는데 진짜 내가 막 이렇게 울었잖아. 이게 대구가면 아직 안 올렸지. 우리 카페는 이거 옛날에 몇 년 전에 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의 그 자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 아이에게 들려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는 머피 시리즈, 뭐 아자르 시리즈 이렇게 하면서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곡하게 말한 거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게서는 나올 말이 없구나.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받아쓰기 100점 받아오면 너를 사랑하고 70점 밑으로 는 뒤진다. 이게 보통 우리 말이죠. 공부는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도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이 엄마가 진짜 겸이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네가 성적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엄마에 따라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우리 명익이 그때 휴가 나왔다가 겸이 엄마가 교회 앞에서 1시간 동안 자기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겸이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내 딸아, 너는 아무 문제도 없다. 너는 엄마에 따라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애가 그 말을 듣고요. 휴가 나가서 아빠 딸 같이 갔다가 집에 가서 뭐라 한 줄 알아요? 아빠. 아니다. 그 이제 우리 애 휴가 나왔다고 이제 그 인사를 시킨다고 교회 앞에 단상에 세웠는데 마이크 들고 우리 애가 한 말이 겸이 이모가, 미화 이모가 겸이한테 너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한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들렸다고 그러더라. 우리 애는 그전까지 그때 구타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신고하고 막 아빠가 도움을 청하고 이래가지고 지는 뭔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약하지 않나 하는 자책 이런 게 있었던 거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지 안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니까. 세상에서 다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때 미아 이모가 하는 말을 듣고 미아 이모가 겸이를 대하는 말을 듣고 지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집에 와서도 오늘 내게 처음으로 말씀이 들렸어. 그 마음을 말하는 말이 들렸다는 거죠. 그 미아 이모 말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자존감이 확 회복됐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은 곧 그 사람이죠. 말 따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짓말도 있지만 거짓말은 뭐 금방 드러나는 것이고 나만큼 말하게 돼요. 그 어머니들이 가끔 저한테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저런 경우 어떻게 해요?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추어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기술적인 것은 이 문법책 하세요 저 문법책 하세요 하면 되지만 그러나 엄마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은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만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강의 때 늘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명희한테 내가 늘 하는 말을 여러 번 하죠. 매번 하는데 근데 엄마들은 이 말을 집에 가서 하려고 해도 안 되죠.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 그 마음이 없어. 이게 솔직한 이야기죠. 뭐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마음을 공급받았어요.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내가 늘 들었죠. 너는 아무 문제도 없다. 너는 행복해지기 충분하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 말을 내가 늘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미국 보내면서 내가 13년 만에 이제 미국 순회를 다시 가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쫄리잖아요. 미국 여러 개의 도시를 돌면서 막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쫄아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편지 좀 써보려고 했잖아.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편지를 써줬어요. 써가지고 미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마치 옛날에 뭐 사신 보낼 때 뭐 이렇게 왕은 칙 써가 보내듯이 우리 목사님인데 편지를 써서 내한테 주었다니까 그걸 들고 내가 미국 갔잖아. 그 편지에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상도 형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저를 대하는 그 마음 이걸 작년에만 본 게 아니고 늘 제가 이제 20년 동안
늘 내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그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내게 그게 생긴 거야. 내가 그런 자존감이 생기고 내가 넉넉하니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 또 넉넉하게 돼야 돼요. 그 엄마들도 그런 누군가가 나를 깊이 사랑하고 존재적으로 너는 아무 문제 없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충분히 아름답다. 뭐 엄마들 이런 노래 아는가 모르겠네. 당신은 사랑받기에 알아요? 그래 그거 그런 그게 얘인가요? CCM이야? CCM인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알아? 어? 유명해서 그래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내가 이 말을 늘 들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늘 그 말 하죠. 여러분들은 인생은 흙이기 때문에 좋은 씨만 떨어지면 된다, 이렇게 늘 말했죠.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충분한 사랑이 오면 나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충분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깊은 존재적인 사랑, 인정, 이걸 누군가 내게 해줘야 되는데 현실 안에서 이게 없죠. 어제도 내가 어떤 엄마를 만났는데 남편에게서 그 사랑을 찾는 거라.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야, 네 우물에서 왜 숭늉을 찾는 거야?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애기 아빠들도 그 사랑이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처녀 때는 눈에 찌림 붙여가지고 결혼하는 거지, 그 눈에 찌림 붙이는 호르몬은 뭐 3년 가면 끝이라 했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의학적으로. 왜냐면 남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남편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행복을 찾고 있는 한 인간이라.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싶어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보기도 하고 사업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잘 안되면 술도 마셔보고 또 최악의 경우에 바람도 피워보고 노름도 해보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열심히 하는 거나 바람 피우는 거랑 똑같아요. 본질이. 미안한 말이지만 뭘 찾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만족. 근데 엄마들이 남편 퇴근하고 온 데 가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봐, 나를 좀 사랑해줘봐, 아무렇게 와야 남편이 뭐라고 해요? 어떤 아줌마 그렇게 했다 하대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남편이 뭐라고 하다며요? 그렇지, 나도 힘들어. 이거다. 자, 요거만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들이 생산되죠. 이 생활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안 버리면 집에 냄새나 왁치 나니까 어디다 버려요? 어느 쓰레기통? 집구석에 쓰레기통 버려가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나중에 다 분리수거해서 어디다 갖다 내놔? 쓰레기 배출장소에 갖다 놓으면 누가 가져가요? 쓰레기 수거 차량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집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게 갖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싹 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 집은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청결하죠. 근데 엄마들이 남편 퇴근해 오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막 내놔. 우리 애가 어쩌고 저쩌고요. 뭐 이거 뭐예요? 남편에게 쓰레기 투척한 거라. 이건 뭐예요? 비유하자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쓰레기 내놓는 게 아니라 안방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버릴 장소를 잘못 찾은 거라. 엄마들 이걸 꼭 아니 안방에 쓰레기 버리면 부엌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안방에 버리면 어떻게 돼? 애 공부방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남편 퇴근하고 오면 거실에다 갖다 버려. 남편 텔레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전쟁 나는 거지. 나도 죽겠다 하고 또 남편이 잘못 들으면 또 이제 열받아가지고요. 또 애한테 티 간다? 패러? 엄마들이 쓰레기를 잘못 버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를 보고 누군가 그렇게 묘사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해요. 방금 내가 말한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산되는 내 인생의 불행, 절망, 이런 쓰레기 덩이들을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거야. 가져갈 만한 사람에게 갖다 버려야지. 내 남편한테 갖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편도 죽지. 쓰레기 냄새나고 막 이래가지고 열받고 뚜껑 열리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쓰레기통이 필요한 거죠. 쓰레기 수거 차이.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 예수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제 말로 번역하면, 우리 목사님 말로 번역하면, 보라, 생산되는 모든 쓰레기를 가져가 버리는 쓰레기 수거 차량입니다. 누구에게는 그걸 버려도 악취가 안 나. 왜 가져가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 정말 절망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별로 없지만 누구에게 찾아가지고 내 인생의 쓰레기통이 될 만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속상한 걸 하소연하면 돼요. 그러면 받아서 다 없애버리고 다른 말을 해준다니까. 처음에는 막 산더미 같은 고민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찾아갔죠. 근데 가면 모르고 이상한 이야기 해놓으니 그리고 나면 내가 돌아오는 길이 어떻겠어요? 언제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나?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엄마들 있더라. 고맙게도 아침에 혼세치 올 때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갔대. 근데 뭐 제가 뭐 천방지축 이랬다 저랬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아침에 들고 왔던 고민이 없었다 이런 엄마들 가끔 있어요. 이게 바로 쓰레기를 가져간 거야. 근데 이 쓰레기를 안방이나 거실에 보면 큰일 나요.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더 번지지. 그래야 돼요. 쓰레기를 확 집에 막 전시해놔봐 냄새 더 나지. 꼭꼭 눌러가지고 잘 담아놨다가 적당한 데 갖다 버려요. 진짜 내 중요한 말 했어요. 다른 엄마들 어디 가서 이런 말 못 들어. 법률스님 책 읽어봐 이런 말 나오는가. 자, 이거 아까운데 내가 혼자만 알고 있어요. 진짜 아까운 말이에요 이런 말. 저도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살아났거든. 내게서 생산된 쓰레기를 난 말할 데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말하고 그럼 마누라 죽고 그러면 싸움 나고 시끄러워지 네가 내 맘 몰라주면 개사고 마음 말 안 하면 모르나 개사고 이런 낙순한테 그냥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잘 차려 쓰레기 수거 차려 그걸 잘 찾아야 돼. 맞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이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일 우리 목사님 만나러 가고요. 우리 오늘 저녁에 하는 심화반 있죠. 그 성경 공부한 대구만에서 온 아줌마들이 2명 있는데 아줌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텍스트를 책을 우리 목사님 쓰신 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임은 다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근데 이 텍스트가 40챕터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끝났어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책거리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 한 아줌마가 목사님한테 한도 못 보는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점심 먹었다. 그래가지고 내일 점심 약속을 해놨죠. 옛날에 제가 오셔서 한 3, 4년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갈 사람 하면서 번개를 해가지고 그때 48명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 거실에. 이번에는 그만큼은 아닌데 하여튼 내일 오전에 11시까지 내가 목사님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12시에 점심 먹기로 했어. 그리고 뭐 엄마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같은 것도 하고 심화반 엄마들만 하는데 여기 말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 차례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내 인생의 스승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내일 10시 반까지 효성타운에 오시면 효성타운 202동 201동 주차장에 오시면 거기서 모여서 차 맞춰가지고 같이 가창이거든요. 가창 스파밸리 있는데 전원주택 가면 진짜 집 끝내줘요. 통나무집 내 카스에 올려놓은 거 봤어요? 월요일에 내 목사님 집 갔잖아. 약속 잡으러 가가지고 목사님 없어가지고 내가 비밀번호로 몰래 목사님 집 따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집 컴퓨터 켜가지고 내가 목사님 몇 년 동안 쓴 문서들 내가 다 압축해가지고 내 메일을 보냈잖아. 왜? 근데 우리 목사님의 정신세계를 내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내가 대부분 이제 공식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니까 알죠. 발표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인 편지 이런 거는 그 한 형제를 대하는 그 깊은 마음은 개인적인 메일이고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몰래 다 목사님하고 한 100편 되는 거 내가 다 가져왔잖아.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 오기 전에 이 일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첫 번만 나오듯이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 컴퓨터가 일체형이야. 본체가 없어. 최신식 컴퓨터 모니터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윈도우가 최신식이 깔려있네. 나는 윈도우 XP 쓰는데 우리 목사님 윈도우는 뭐 내가 처음 보는 윈도우야. 그래가 뭐 버벅거리다가 아이콘 배열을 내가 다 엉망진창을 그래 할 수 없이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자수했지. 목사님 저 사고 쳤어. 북한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우지만 않았으면 괜찮아 했거든. 만약에 내가 지웠으면 지웠어도 괜찮아 했겠을 거야. 저한테 조금이라도 부담 안 되려고. 근데 사실은 72에서 77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죠? 그 10대 때 폐를 4분의 3을 절제해가지고 지금도 밤에 잠을 주무시면 하루에 8번을 일어나요.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자주 주무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노인이 겨우 막 지금 컴퓨터 배워가지고 이제 문서 작성을 최근에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영감은 아이콘만 배열이 바뀌어도 아마 해낼 거야. 분명히 그럴 것 같아. 근데도 내가 사고 쳤다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문서 100편 뒤지다가 우리 집에 와서 희한하게 목사님 문서인데 거기다가 국수가 먹고 싶다라는 시를 목사님 저장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카스에 올려놨잖아. 왜 국수가 먹고 싶다는 시를 저장해놨는지 궁금해가지고 카스하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혹시 목사님 댓글 달아줄 것인가. 그랬더니 엄마들이 뭐 내 카스 친구들이 전부 거기다 댓글 달고 저도 국수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인데 하여튼 그 우연히 뭐 하여튼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놀러 가요. 지금 한 20명 정도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간 있으시면 내일 10시 반까지만 미리 겸임한테 문자하고 오면 되고 왜냐면 식당을 해야 되거든요. 돈 안 들어도 자기 밥값만 들고 오면 돼. 목사님 식사는 누가 뭐 내겠지. 성경 공부하는 아줌마들 내겠지. 제가 양심이 있습니다.